이게 유전병이, 그러니까 유전의 맨 마지막, 유전이 소단으로 세 개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라고 보면 돼. DNA 상대량하고 세포 기본, 유전, 이게 이제 첫 번째 소단이고, 사람의 유전 해서 이제 뭐 항염색체 유전, 성염색체 유전 이렇게 나오는 게 두 번째 단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전병에 관련돼서 설명하는 게 세 번째 소단. 이렇게 해서 유전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유전병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봤으면 좋겠어. 이거 내용 자체가 막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빨리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디 갔냐? 아니네. 예, 오늘 준 자료에 보면 63페이지 유전병이 나오죠. 유전병. 그래서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거 하고 이제 문제로 다시 넘어갔으면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자, 유전병은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이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딱 정리되어 있어.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 그리고 넘어가 보면 유전자 이상에 대한 유전병.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고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염색체에 문제가 있을 때의 유전병들을 이해하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전병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으면 돼. 내용은 어렵지 않다. 조금만 정리를 하면 돼. 자,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에 또 이제 작은 소분류 카테고리로 염색체 구조 이상과 염색체 수 이상, 그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볼게요. 염색체 구조 이상. 염색체 구조가 이상한 거지. 그지? 네 가지가 나와 있을 거야. 결실, 역위, 중복, 전좌라고 하는 네 가지 그 어떤 현상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볼게요. 결실. 뭔지 알겠지? 뭐가 결실돼 있어. 어떤 부분이 탈락돼서 안 보이는 거야. 이 결실이야. 염색체의 일부가 떨어져서 없어진 경우. 오케이? 이런 결실. 이것도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염색체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역위. 역위라고 하는 건 뭐니? 위치가 반대로 바뀌었다는 뜻이야. 여기. 염색체 일부가 일단은 끊어져야 돼. 끊어진 다음에 거꾸로 붙어서 순서가 A, B, C, D, E, F 요 순서인데, 요게 이렇게 끊어진 다음에 이게 반대로 붙어서 A, B, C, E, D, F 이렇게 붙으면 이런 걸 역위라고 하는 거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중복.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그 염색체의 어떤 부분이 똑같은 염색체 정보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 하나 또는 두 개가 될 수도 있는데 더 붙어 있는 거, 그걸 중복이라 한다. 염색체의 동일한 부분이 삽입돼서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경우, 여기서는 E가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걸 중복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좀 더 종합적인 어떤 증상인데 전좌라고 하는 게 있어. 염색체 일부가 어디에서 떨어졌어. 어딘가 떨어져서 상동 염색체가 아닌, 중요합니다.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붙은 경우를 전좌라고 합니다. 다른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호의 염색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가 떨어진 후에 상동 염색체에 붙으면 뭐게? 이거 아마도 중복일 가능성이 높아. 여기 상동 염색체에 같은 정도가 있었거든. 근데 그게 하나 더 있는 거야. 이거 중복이지, 그지? 근데 아예 다른 번호의 염색체 위에 붙으면 이거는 원래 거기 없어야 될 게 있잖아, 그지? 이게 전좌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염색체 구조 이상이, 일단은 염색체 구조 이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염색체의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건 다 뭐니? 유전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구조 이상 때문에 거기 있던 유전자가 없어지거나 또는 적절하게 발현이 안 될 수 있겠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염색체 구조 이상이 일어나면 아마도 아이는 태어나지 못하거나 태어난다고 해도 정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없어요. 몇 가지 없으니까 한번 보자고. 염색체 구조 이상에 의한 유전병에서 첫 번째가 옛날에 묘성증후군, 고양이 묘자를 써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 고양이 소리 내는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야.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5번 염색체 5번 염색체의 끝부분이 조금 결실이 돼. 결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떨어져 나가서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오케이? 그렇게 결실이 된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연이가 목소리가 되게 굵거든. 이렇잖아. 그지? 근데 시연이가,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이 묘성증후군.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되게 소름 돋습니다. 귀여운 게 아니고. 소리 들어보면. 두 번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게 요거의 어떤 예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조혈모세포가 뭔지 압니까? 혈은 혈구세포, 혈액세포를 얘기하는 거고, 조는 만들 조자입니다. 모는 엄마 모자고, 조혈모세포라고 하는 거는 혈구세포를 만드는 엄마세포입니다. 줄기세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줄기세포. 어디에 있냐면, 골수에 있습니다. 대퇴골, 빡! 여기 대퇴골 안쪽에 빡! 부러뜨려서 안쪽을 보면, 여기, 뼈 안에 이제 빨갛고 갈색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 안에 보면 어떤 세포들이 있냐면, 조혈모세포도 있고요. 이 대퇴골의 윗끝, 아래끝에는 조골세포, 파골세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골세포가 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장 호르몬에 반응해서 이제 뼈를 이제 성장시키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것도 이제 줄기세포이고요. 파골세포라고 하는 거 있어. 웃긴 게. 뭐냐면, 뼈세포를 죽이는 거. 분해하는 세포. 그러니까 뼈 모양을 바꾸는데, 변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세포. 뭐 그런 것도 이때. 자, 필요 없고. 일단 조혈모세포 거기 있습니다. 이 조혈모세포에서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사이에 뭐가? 전자가 일어난다. 이거는 요 정도의 자세한 어떤 내용은, 선생님이, 제대로 전달을 하면 외워야 됩니다. 근데 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이거 내면 선생님 좀 문제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어쨌든, 뭐니? 전자야, 전자. 9번과 22번 사이에 전자. 전자가 일어나서, 그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해서 백혈병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지. 백혈병이 뭔데? 백혈구가 무한히 증식하는 현상입니다. 백혈구는 혈구세포고 혈액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적절한 수가 적절한 기능을 해야 되거든. 근데 백혈병인 경우에는 조혈모세포가 계속 분열해서 세포를 계속 혈액에 공급하는데, 그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백혈구하고 비슷하게 생긴 놈인데, 얘가 기능도 못하면서 혈액을 꽉꽉 채우는 거야. 그럼 뭐니? 혈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백혈병 걸린 애들 보면 어때? 잘 운동할 수 있어? 못하지. 그지? 못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혈액에는 뭐, 기체 교환이나 뭐, 에너지 생성을 위한 어떤 산소, 운반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 그지? 근데 그걸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혈병은 암입니다. 암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백혈병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돼? 머리카락이 다, 빠지지, 그지? 왜 그러냐면,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항암 치료, 화학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암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요런 예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필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이제, 염색체 구조, 구조 이상은 다 얘기했고, 수 이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염색체 수 이상. 볼게요. 염색체의 개수가 우리는 지금 우리 사람 얘기하는 거야. 딴 거 안 보고 있어. 그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니? 2n = 46 맞니? 염색체. 그지? 핵산과 염색체 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수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가 분리가 잘 안 될 수가 있대. 자, 이게 문제에 나옵니다. 분리가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파악하게 하는 게 문제가 나오고 수능에서도 되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자, 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염색체 수 이상.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쌍의 염색체만 지금 보여주고 있어. 맞지? 두 쌍의 염색체에서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같은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세포 분열을 할 때, 첫 번째 감수 분열을 할 때, 제1 감수 분열을 할 때 하나씩 나눠줘야 되지. 그지? 그지? 근데 어떤 염색체가 안 나눠지고 한쪽으로 다 간 거야. 하나, 다, 두 개. 이쪽 없지,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가고 이쪽 없지. 그 다음에 얘가 정상으로 분리된다고 해도, 동원체가 끊겨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보면, 어느 번호의 염색체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 한 염색체에 대해서, 상동 염색체에 대해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첫 번째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두 번째는 이제 정상이지. 이였을 때 핵상이 어떻게 될 거냐면 비분리가 일어나서 염색체를 다 받은 쪽은 결과적인 핵상이 n이 아니고 그거보다 하나 많습니다. 맞지? 하나 더 받았잖아. 그래서 n 플러스 1이 되고 그때 다 뺏긴 쪽은 그 하나가 적은 거지. 그래서 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두 개가 n 마이너스 1이 되지. n 플러스 1이 두 개, n 마이너스 1이 두 개, 또는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 1대1로 나타난다. 오케이? 다른 거 안 나타나고 이거 1대1로 나타난다고 하면 아, 감수 제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런 예를 한번 보자고. 첫 번째 분열은 정상적으로 했어. 하나씩 됐지? 큰 거 작은 거 하나씩 갖고 있는데 두 번째 분열에서 보니까 어떤 쪽에서 보니까 얘가 분열이 안 되고 동원체가 끊기고 이제 하나씩 염색 분체를 가져가야 되는데 분열이 안 되고 한쪽으로 다 갔어. 다 가버렸다고. 그럼 어떻게 돼? 이쪽은 정상 분열 두 번 했으니까 n이고 얘는 하나를 못 받았으니까 n-1이고 얘는 하나를 받았으니까 더 받았으니까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두 번째 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뭐니? n 플러스 1, n-1이 2대 1대 1로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비분리. 두 번째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이렇게 되고 첫 번째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n 플러스 1과 n-1이 1대 1로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게 다가 아니야. 기본이야, 기본. 요게 기본이 돼서 이제 좀 더 복잡한 걸 생각해내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자, 이제 수의사에 의한 유전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21번 염색체, 상염색체지, 그지? 염색체가 3개 있을 때 다운 증후군이 됩니다. 자, 원래 2개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 한 쌍. 맞지? 그러면 2n 이퀄 46이라고 하면 다운 증후군은 어떻게 돼? 2n에서 하나 더 많은 거니까 플러스 1 이퀄 47이라고 표현합니다. 핵상을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염색체의 수를 47이라고 표현한다고. 됐나요? 자, 다운 증후군, 그 다음에 에드워드 증후군. 이거 18번 염색체가 3개가 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증상도 비슷해. 좀 이따 얘기할게. 결국은 수의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증후군은 거의 대부분 증상이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약간 머리가 크고 눈 사이가 멀고 그 초점도 좀 흐리고 그다음에 말이 어눌하고 뭐 이런 거 있거든. 운동성이 좀 떨어지고. 듣고 있는 거지? 내 목소리가 자장가는 아니지? 듣고 있지? 잘 준비를 하고 있네. 자, 세 번째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 터너 증후군은 뭐냐면 XO 성염색체가 X 하나만 있을 때 터너 증후군이라고 해. 터너 증후군. 자, 터너 증후군은 남자일까,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전에 내가 설명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자지. 이유는 뭐지? 일단 첫 번째, Y가 없다. Y에 뭐가 없다? 성결정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여자가 된다, 무조건. 그지? 그러니까 터너 증후군은 여자입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습니다. XXY입니다. 얘는 뭐? Y 염색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면 남자. 됐니? X 두 개 있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염색체 수의상에 의한 유전병, 아까 말했지만은 다 염색체의 구성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면 정상이 아닌 구성의 염색체에 의해서 그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이 안 되거든. 발현이 아예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발현의 규칙성이 좀 깨져 있다. 정상적으로 발현 안 되니까 매우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공통적인 어떤 그 장애 특성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봐. 이 다운, 에드워드, 터너,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증후군의 이름을 붙였잖아. 그지? 시연아, 붙였지? 붙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거야. 맞지? 근데 17번 염색체가 3개 있는 증후군이 있어, 없어, 여기? 없지. 그 말은 뭐지? 17번 염색체가 3개 있으면 태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염색체가 보통 3개 또는 1개만 밖에 없으면 발생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태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태어나야지 이름을 붙일 거 아니야. 그지? 못 태어나니까 이름을 안 붙이는 거야. 얘들은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붙이지. 봐.
다운과 에드워드는 21번, 18번 상염색체야. 근데 되게 사이즈가 작지. 그 염색체는 유전자도 적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뭔가 문제 있을 때는 태어날 수는 있다는 거야. 근데 1, 2, 3, 4 이렇게 덩치 큰 염색체가 개수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못 태어난다, 이겁니다. 근데 봐, X와 Y와 관련된 성염색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X 염색체가 그 상염색체로 봤을 때는 염색체 7번하고 8번 사이 크기입니다. 좀 큰 편이야, 평균보다는. 큰 편인데 유전자도 꽤 있어요. 근데 특히 발생 과정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단백질을 지정하는 유전자는 별로 없기 때문에 Y 염색체는 거의 없고 아예 거의 없기 때문에 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밖에 XO라고 얘기했죠. 터너 증후군. 그지? XXY가 클라인펜터 증후군. 아주 고전적인 성염색체 수 이상의 증후군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트리플 X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슈퍼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XYY. 이건 트리플 X는 슈퍼우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슈퍼우먼. 그러니까 여자 중에 최고 여자지. 남자 중에 완전 남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와 최고 남자 이런 거 아니야. 됐지?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이상이 다 태어날 수 있다. 성염색체에 대해서는 거의 다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근데 상염색체의 수이상은 거의 다 못 태어난다. 맞지? 22개 중에서 두 개의 경우밖에 우리가 안 배우잖아. 10%도 안 되지, 그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이게 이제 맨 마지막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고요.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짧게 이제 설명할게. 자, 유전자 이상. 자, 아까 지금까지 뭐 했지? 염색체 이상이야. 그치? 염색체 이상 중에서 염색체 모양이 이상한 거, 구조적 이상. 그 다음에 수가 이상한 거, 수 이상. 이렇게 배운 거고. 이건 유전자 자체가 이상한 거야. DNA 자체가 이상한 거야. 자, 그런 거 뭐라고 한다?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해. 정상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그치? 유전자의 본체인 DNA 염기 서열이 변해서 나타나는 거. 그게 돌연변이다. 그 다음에, 핵형 분석으로 어때? 알아낼 수 없다. 핵형 분석은 뭐니? 광학형 미경으로, 그 염색체나 이제 겨우 이렇게 확인하는 게 핵형 분석인데, 그 안에 있는 염기를 다 어떻게 확인해?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핵형 분석을 알아낼 수 없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유전자 분석법 또는 선천적 대사 이상 검사. 자, 기억은 해두세요. 아주 중요하고, 꼭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은, 쉽게 그냥 넘어가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 유전자 돌연변이는 유전자 자체를 하나 다 따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법. 오케이? 서열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런 분석법으로 확인을 한다든지 또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 유전자에서 정상적인 단백질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맞지? 돌연변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단백질 아니고 이상한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대사 이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이 대사인데, 물질 대사인데 이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실험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혈액이나 체액을 채취해서 이제 실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왜? 정상이면 제대로 이제 그 반응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화학 반응이 우리 몸에서 비정상일 때, 유전자가 비정상이면 단백질이 비정상인 거 아니야, 그지? 단백질이 비정상일 때는 제대로 그 반응이 딱 목적으로 하는 그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겠지. 그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뭐라고 하냐? 생화학적. 그러니까 화학적인데 생명체 내에서의 화학적 이런 뜻입니다. 생화학적 분석법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전자 이상의 유전병 많습니다. 쭉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 볼게요. 시클셀 아네미아,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러니까 적혈구가 빵빵한 던킨 도너츠처럼 생겨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됐니?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적혈구 안에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물질이 있어. 그게 뭐게? 헤모글로빈이라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동시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물질이 있어요. 헤모글로빈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똑같게 생긴 두 개의 단백질 구조하고 또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단백질 구조가 네 개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헤모글로빈 만들거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정상이라면 또 다른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있고 따로 떨어져 있어. 이게 헤모글로빈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근데 이게 이 사슬을 만드는 이거 단백질이거든. 이 사슬을 만드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붙어. 막대기처럼 쭉 붙어. 그래서 원래는 헤모글로빈 안쪽에서 이제 작게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돼 있어야 되는데 쭉 붙어서 어떻게 돼? 막대기처럼 있다 보니까 이게 삐죽삐죽 이렇게 찢어지게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이렇게 붙으면 정상적으로 기능하겠니? 기능이 되게 떨어집니다. 할 수는 있는데 기능이 되게 떨어진다고. 알겠니, 윤성아? 기능이 되게 떨어져.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빈혈이 일어나는 거지. 빈혈이. 오케이? 분명히 적혈구는 많은데 그 수만큼의 기능을 못 하는 거야.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기체교환 효율이 되게 떨어진 거야. 어지럽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두 번째 볼게요. 페닐케톤 요증. 와우. 검, 녹색의 오줌을 누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페닐케톤 요증에. 뭔 유전자 이상으로 결국은 효소가 뭡니까? 효소는 단백질로 만듭니다. 단백질은 또 뭐? 유전자의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어떤 특정 효소야. 아미노산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전하는. 이거 아마 이것까지 외우라고 하진 않을까. 아미노산 1번을 아미노산 2번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효소가 있어. 근데 이 효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유전자가 문제가 되니까 이게 정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못 넘어가는 거야. 어떻게 돼? 얘가 쌓이지. 많아진다고. 원래 넘어가서 없어져야 돼. 해소돼야 돼. 분해시킬 때는. 그지? 근데 얘가 쌓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초기 증상, 뭐 거의 초기 증상, 초중기 증상이 뭐냐. 아까 막 방금 얘기했듯이 무섭게도 외계인도 아니고, 그지? 검록색의 오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방치했을 경우에는 신경계, 중추신경계 문제로 사망하게 됩니다. 매우 이제 예민하게 컨트롤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의학적으로 기술은 준비는 돼 있습니다. 돼 있긴 한데, 놔두면 안 된다. 중추신경을 손상시켜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경세포가 축적이 된대? 페닐알라닌이라는 물질이. 이거 아미노산입니다, 이거. 자, 세 번째, 백화증, 백세증, 알비뇨증.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나,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그 검은색 솔가 뭐냐면 멜라닌이라고 하는 거야. 머리카락 색깔, 피부 색깔, 다 마찬가지로. 심지어 눈동자 색깔, 이거 다 검은 쪽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이제 멜라닌이라는 물질인데 그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가 있어. 또 이건 단백질이고 이건 또 유전자가 있는 거야. 됐지?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거지. 유전자 이상으로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데 관련 효소가 결핍되면 이제 합성되지 않아서 눈, 피부, 머리카락 등의 색소가 결핍돼. 그래서 나 같은 경우 너네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너네가 태어날 때 이미 선천적 대사 이상 검사를 무료로 받았거든. 나라에서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겠니? 울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니까 낙태를 했겠지. 근데 우리 때는 그게 안 됐다. 안 돼서 이제 내 친구 중에 한 3명 정도 이런 애가 있습니다. 내 친구라고 하면 지금 친한 친구는 아니고 어릴 때 같은 학교 다니던 같은 학년 친구 중에는 있긴 했어요. 있긴. 보통 이제 증상이 뭐냐면 이 머리카락이 흰색에 가까운 노란색이고 이 눈썹까지도 그래. 그리고 피부는 혈관이 다 보이는 흰색이었어.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알비뇨증. 자, 마지막으로 헌팅턴 무도씨병이라고 하는 거야. 욕한 거 아닙니다. 무도씨병이라고 원래 풀네임이 그렇습니다. 헌팅턴 웃긴 게 이 무도가 뭐냐면 무한도전 아니고요. 이 무도는 뭐냐면 무도가 댄스입니다. 댄스. 무도학원 하면 춤추는 거 배우는 학원이거든. 그러니까 헌팅턴 아저씨가 춤추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제는 이것도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건데 뇌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서 무서워. 35에서 45세 이후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면서 머리와 팔다리 움직임 통제되지 않아. 그러니까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무슨 브레이크 댄스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춤추는 것이 보인다고 해서 무도병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신경계 문제 때문에. 기억력과 판단력이 없어지는데 지적 장애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헌팅턴 무도병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와 비슷한 어떤 질환들을 보면 이제 사람이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성격이 변합니다. 성격이 변합니다. 되게 온화한 어떤 아빠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불같이 화를 내던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면 괜찮아. 그건 괜찮은 거야. 근데 온화한 아빠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한다. 대뇌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의료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죽게 되지. 이 병이 무서운 이유, 요거 하나 알아둘 수 있도록 해. 눈 뜨고, 봐봐. 왜 무서운지 아니? 언제 나타나? 35세 이후에 나타나. 35세에서 60세 사이에 나타나. 그거 알고 살았겠니? 몰랐겠지. 결혼했겠니? 대부분 했겠지. 애를 낳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낳고 나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 병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지구상에서. 왜? 계속 이렇게 다음 세대를 정상적으로 낳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 어떤 병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퍼져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하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이 병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유전자 돌연변에 의한 유전병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빨리 했어요. 자, 세 번째 소단에 대한 이론 내용은 뭐 지금 설명을 들어봤겠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다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요. 문제풀이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잠깐 쉬는 시간 이후에 이제 문제풀이 기술,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쉬세요. 양이 많아서 좀 출력이 될 거고. 종이가 없으니까 멈출 텐데. 어쨌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돌연변이의 이런 내용 했고 그 앞으로 와서 유전에 관련된 내용들 그 접근 방법을 이제부터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앞으로 가면 이제 오늘 준 자료에서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유전 형질 분석 문풀 스킬. 그러니까 상대량 끝났어 이제. 상대량 끝나고 이제 유전 형질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다인자를 중심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중간 유전 또는 복대립 유전 같은 게 합쳐져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 이걸 유전 형질 분석 문제랍니다. 여기에 이제 이 유전자들이 독립되거나 또는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까지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연관 유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연관 유전 뭔가? 자, 독립이라고 하는 게 뭐고 연관이 뭔데? 기준이 있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유전자와 또 다른 어떤 유전자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독립과 연관. 그러니까 A와 B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 하나의 염색체 위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아예 다른 번호의 다른 크기 염색체 위에 이렇게 있으면 이건 독립입니다. 오케이?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번호 염색체는 이 번호 염색체대로 나눠질 것이고 얘는 얘대로 나눠지니까 독립적으로 이제 조합이 만들어지니까 유전자 조합이.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건 독립. 근데 연관은 어때? 연관은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얘는 독립적으로 조합이 안 되지. 그냥 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얘를 같이 반드시 받는다는 뜻이야. 다른 변수가 없다면, 다른 변이가 없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연관일 때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연관일 때.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같은 종이면 개체마다 두 유전자의 독립과 연관 여부는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7명은 어때? 어떤 A와 B 유전자에 대해서 내가 독립이면 너네 다 독립이라는 거지. 내가 연관이 다 연관은 맞아. 근데 독립과 연관 여부는 같지만 내가 예를 들어 대소라고 해서 다들 대소일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 시연이는 왠지 이렇게 보여. 대대대소 이렇게 보여. 이럴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전자의 구성과 연관의 상태, 연관의 상태.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시연아, 미안해. 왜 계속 내가 너 좀 친해졌나 봐. 딴애 할게. 윤성이로 할게, 윤성이. 자, 예를 들어서 윤성이하고 내 유전자가 같은 건 좀 기분 나쁜데. 어쨌든, 윤성이하고 내가 대소대소라고 해. 야, 인데, 나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는 대문자끼리, 소문자는 소문자끼리 이렇게 상동 염색체 위에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거야. 연관이 돼. 근데 윤성이는 어떨 수 있다? 대문자하고 소문자 B, 그 다음에 소문자 A에 대문자 B 이렇게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모아보면 뭐야? 모아보면 똑같지? 그지? 대소대소는 맞아. 근데 연관돼 있는 상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교육과정의 용어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대문자는 대문자, 지금 우성 유전자는 우성 유전자끼리, 열성 유전자는 열성 유전자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상인 연관이라고 하고요. 상인 연관이라고 하고, 대문자하고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이렇게 서로 대문자, 소문자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연관 중에 상반 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대소 세 개가 대소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럴 수 있지. 대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D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상반 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은편은 결정되지. 왜? 이 전체 유전자 이렇다면 여기 대문자 있으니까 여기 소문자, 대문자에서 소문자, 소문자 있으니까 대문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연관이 돼 있다면 세 개가 동시에 연관돼 있는 거야. 그지? 유전자의 개수는 3만 개 정도 되는데, 우리 그 염색체의 종류는 뭐지? 23종류 정도 되잖아. 그지? 46개. 그지? 이 23종류 염색체 3만 개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의 염색체 위에 유전자는 한 약 1400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연관돼 있어. 이게 3개, 4개 연관될 수 있어. 복잡하니까 3개까지는 문제가 나오고 4개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됐죠? 이럴 때 이제 이건 그냥 상반 연관이라 해도 되는데, 나는 이제 구분해서 부분 상반이라고 합니다. 왜? 상인도 있고 상반도 있다. 이렇게. 부분 상반 하면, 이런 거. 3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구나. 2개까지는 상반, 상인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4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다 봐. 잘 봐. 대소끼리 교배, 양성 잡종이랍니다.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A와 B 두 가지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고, 잡종이라고 하는 거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 다르다는 뜻입니다. 같으면 뭐라고 하지?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순종. 영어로는 호모. 대문자 하면 우성, 순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문자, 소문자 하면 열성, 순종 이렇게 얘기해.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양성 잡종 교배 시 자손의 표현형 비를 따져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독립돼 있다고 하면 독립돼 있다고. 자, A와 B가 독립돼 있으면 이것도 사람, 이 사람도 사람,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지? 두 명 다 사람이니까 이 사람 독립이면 이 사람도 독립이라고, 그지? 이런 상태에서는 생각해 볼게요. 자,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있는데 아빠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전자 조합이 독립돼 있으니까 대문자 A를 물려줄 때 대문자 B를 물려줄 수도 있고, 대문자 A를 물려줄 때, 그지 윤상아? 소문자 B를 물려줄 수도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소문자 A에 대문자 B, 소문자 A에 소문자 B를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려줄 확률은 뭐지? 독립시행이니까 동등합니다. 1대1대1.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엄마도 사람인데. 그지? 그래서 퍼넷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몇 개의 작은 정사각형이 나오냐면 16개가 나오지. 4대4. 그지? 4x4. 오케이? 16개가 나오니까 지금 이 전체가 뭐니? 확률이야. 전체 확률 1이라고 하면 얘는 16분의 1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다 따져보니까 어떻게 됐다? 따져보면 돼.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손의 표현형 비가 둘 다 우성인 게 하고, 한쪽이 우성이고 한쪽은 열성, 순종이어야지 열성 표현형이 나타나죠. 둘 다 열성인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9대 16 사각형 중에 9개 나타납니다. 이거 9대 3대 3대 1 다 합하면 16개 맞지, 그지? 9대 3대 3대 1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지. 이거 그대로 적어보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 이제 독립유전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손의 표현형의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9대 3대 3대 4종류가 있는 거야. 4종류. 종류는 4개야.
비율로는 16분의 9, 16분의 3, 16분의 3, 1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자, 이제 연관으로 가보자고. 연관. 상인 연관이라 하면 염색체에 이렇게 지금 양성 잡종이니까 이렇게 갖고 있거나 아니면 대문자일 때 소문자고 소문자이고 대문자고 이렇게 갖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냐? 아니지. 자, 따져보자고. 자, 상인이고 엄마 아빠가 둘 다 상인이면 어때? 엄마 아빠는 이렇게 대문자만 물려주거나 소문자만 물려주거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종류가 뭐야? 생지세포의 종류가 대대 소소밖에 없는 거야. 그지? 이렇게 하면 편해상학경이 되게 간단해지지. 4개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 3개는 대문자 A와 대문자 B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요. 얘는 다 소문자로만 구성되거든. 조합하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둘 다 대문자 하나 이상씩 있는 거하고 다 소문자 있는 게 뭐지? 3대 1로 나온다. 또는 3대 0대 0대 1이라고 얘기합니다. 0은 뭐지? 한쪽은 우선, 한쪽은 열성. 아까 얘기했던 거. 맞지? 한쪽은 우선, 한쪽은 열성. 이렇게 3대 1로 나오는 거고. 자, 똑같은 방법에서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엄빠가 다 이러면 대문자 A일 때 소문자 B, 소문자 A일 때 대문자 B.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봐. 여기서는 이쪽하고 이쪽을 볼게. 대소. 이렇게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게 나옵니다. 대칭적으로. 근데 이쪽은 뭐야? A 쪽은 대문자인데 B 쪽으로는 열성순종. 소소. 이쪽은 A 쪽은 열성순종, B 쪽은 대문자가 있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대문자, 대, 소소, 대, 소소 또는 소소, 대, 바. 요게 2대 1대 1. 4개 중에 2개, 1개, 1개. 2대 1대 1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어. 그게 뭐니? 엄마 아빠가 다를 수 있잖아. 어떻게? 연관 패턴이 한 명은 이렇고 한 명이 이럴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조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결과만 알아도 상반 연관, 둘 다 상반 연관일 때 하고 똑같이 나와. 해볼게. 대, 소소. 아빠라고 하자. 아빠 쪽은 이렇게 주고 엄마는 소대를 줄 수 있지. 4개의 사각형이 나올 거고 이쪽은 대소가 나오죠. 대대가 나옵니다. 소소가 나옵니다. 얘는 대소가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요 두 사각형이 어떻게 돼? A와 B에 대해서 대문자가 하나 이상씩 있는 거. 4개 중에 둘. 2분의 1이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대. 하나씩 있는 거. 그지? 이렇게 해서 2대 1대 1. 분리비는 똑같이 나오지만 뭐는 달라? 유전자 조합, 유전자형은 다릅니다. 조금씩. 뭔 말인지 알겠지? 상반일 때 유전자형과 상인 상반일 때 유전자형은 다릅니다. 분리비는 같지만. 아시겠죠? 요까지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손의 표현형 종류까지 정리가 돼 있죠, 이게. 그러고 이제 넘어가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중간 유전부터 시작해서 좀 복잡한 게 좀 있어요. 복잡하게 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내신을 위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좀 많습니다. 방대합니다. 양이 많은데 수능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설명을 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이게 완료될 겁니다. 이제.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론 설명 마치고 지금 내가 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되 나가지 마세요. 그렇습니다.